저희가 지금 2019년 올해 정말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17년에 법 개정이 있었고 작년 6월에 경북 영암에 이제 경관 사망 사고가 있었고 작년 연말에는 이제 임세원 교수의 사건이 있었고 올해 4월부터 저 5월 달까지는 연이어서 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협회와 또 전문가들이 10년 이상 했었던 이런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마치 10년 뒤로 돌아간 것처럼 부산에서 이제 뜻있는 분들이 주거 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주민이 반대하기도 하고 오산의 한 정신병원에 대한 반대에는 어떤 한 국회의원이 또 막말을 하기도 해서 여러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과연 그럼 이런 사고의 결과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그게 과연 성숙한 사회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서 그동안은 가족 책임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일본에는 1950년대까지 사택감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TVN에 나온 건데 이렇게 집안에다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시설을 만들고 중증 정신질환 환자분들을 가둬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법으로 보장해 놨었습니다. 그럼 그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게 불과 2013년까지 일본에는 정신질환의 가족의 자타의 방지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질환 때문에 남을 다치거나 자기를 다치게 하는 것을 예방할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철폐된 게 불과 지금 10년이 안 되는 거죠. 저희 법 조항에도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이라는 표현이 있고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며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질환에도 사실 찾기 힘든 경우이겠죠. 또 유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는 이제 이게 철폐가 돼서 지금은 법에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법에 적어놓지 않더라도 실제 여기 있는 많은 가족분들께서 감당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되고 형제자매는 없거나 한 명, 많으면 2명인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 중증 정신질환이 저개발 국가에서 농촌에 살 때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이 좋다는 연구를 WHO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다 알고 저분이 아프구나. 우리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힘들 때 돌보고 역할을 나누고 그런데 이런 농촌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단지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딱 20년 전에 부모를 누가 모실 것인가 하고 물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의 90%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20년이 딱 지난 후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됩니다. 반면 50%는 이제는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약 20%는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 역시 저희만 겪은 게 아니라 서구에서도 이미 겪었는데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고 글쎄 아직은 갈 길이 멀겠지만 2, 3년 동안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뿐만이 아니라 중증 정신질환에도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현재 그러면은 국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경북의 사건입니다. 무장한 경찰관분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이 컸습니다. 이분은 7년 전에 이미
조현병 중에도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분은 과거에도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긴 교양력이 있거나 심지어 병 전에도 그런 적이 있고 또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많았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7년 전에 이미 한 분을 폭행 치사를 했던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건강복지법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치료감호나 이제 법무부에서 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어머님은 퇴원을 시킵니다. 주치의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퇴원의 책임은 그 어머님한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서 바로 중단됐고 어떤 서비스도 제공되지 못하다가 3번 경찰이 출동했는데 3번째에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보호 의무자가 있는데 어머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응급 입원을 할 수 있죠. 근데 보호 의무자가 있을 때 거의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지금도 입원할 병원을 찾느라 경찰은 병원을 몇 시간씩 떠도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는 이 경우의 입원은 자타의 위험이 있을 때는 국가가 책임지는 걸로 판사가 판단하더라. 그 다음에 집으로 퇴원했는데 중단이 됐을 때에는 매일 전문가가 집으로 찾아가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인데 제가 여기 노스캐롤라이나하고 뉴욕에 있는 팀을 방문했는데 매일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설득해서 장기 지독형 주사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가는 거 안 위험하냐? 17년 동안 단 한 건의 그런 심각한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유지율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지역사회 응급개입팀이 같이 가거나 지정병원 팀이 출동을 하고 결국 응급실에서 3일간의 응급 입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사가 결정하는 게 이제 미국의 체계입니다. 뒤에 우리가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정신과 입원 기간이 2주도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4, 5개월이나 하느냐, 전보다 줄어도. 거기에는 시작이 다르다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급성기 병원에 입원, 거기도 급성기 병원은 있습니다. 주로 종합병원에 있는데 입원할 때 75%는 센터를 다니다가 옵니다. 센터에서 케어하고 약도 먹고 하다가도 재발했을 때 입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주 안에 치료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조기에 발견되니까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의사라면 2주 만에 퇴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2주가 너무 짧다는 불평도 있지만, 하지만 한국에서는 입원할 때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기화되는 겁니다. 결국 두 갈래 길이라고 표현되는 조기에 치료가 늦어지고 그래서 계속 재발을 하다 보면은 이후에는 약도 잘 안 듣고 지역사회 회복이 늦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약을 쓰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진주 사건을 통해서 온 거는 이분은 첫 치료가 발병은 2000년에 했습니다. 첫 치료가 길에서 행인을 다치게 한 걸로 감옥에 가면서 첫 치료를 했습니다. 아닌 듯은. 그 다음에 그래도 치료를 하는 6년 동안은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계속 안 좋다가 치료를 이때 이제 주치의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중단된 다음에 하지만 이걸 아무도 안 챙깁니다. 그러다가 1월 달에 벌써 상당히 안 좋은 걸 형이 인지해서 2주 전에 입원을 시키고자 했는데 응급 입원은 경찰이 갔을 때마다 머리를 숙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형은 권한이 없고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입원해 계셨고 그 다음에 행정입원은 보호자가 있다고 안 해준다 그러고 아무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악의 사건이 생기고 편견만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분은 또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치료들 여기 뭐 가족치료, 사회기술훈련, 동료 상담가의 지원 이 모든 치료가
근거들이 많이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건 단 한 개도 약물 치료를 빼고 시행된 정신사회적 치료는 없습니다. 이런 연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자살 쪽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더 많이 보지만 우울증은 약물 치료랑 인지 치료를 비교하는 연구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조현병의 경우에는 그런 연구는 윤리 문제로 승인이 안 됩니다. 같이 하는 것만 승인될 수 있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지역사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 시절 김윤 교수님이 만들어준 건데 지금 안타깝게도 장기 입원 병상에만 오히려 공급이 과잉돼 있고 한 번 입원하면 오래 입원하는 형태이고 급성기 입원이나 응급 입원이나 외래의 다양한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는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뭐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서비스이고 대만도 이걸 의료보험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도 납병원이나 퇴원 후 사례 관리로 집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한 달에 23,000건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옛날에 이랬습니다. 이게 주립병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근데 60년대부터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케네디가 정신건강위원회를 만들자고 하고 탈수용화를 시작했고요. 근데 1998년, 20년 전이죠.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에 뉴욕이나 아니면은 북유럽이나 비슷합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죠. 근데 가족들은 핵가족화됩니다. 탈수용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지하철에서 한 조현병 환자가 뉴욕 시민 한 명을 밀어서 사망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뉴욕에서 이런 일이 3건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다 가둬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바뀐 계기를 우리나라 카미에 해당하는 미국의 남이 정신장애 연대가 외래치료 지원제, 외래치료 명령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를 제일 처음 주장합니다. 환자가 보호자 단체가 이거를 먼저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법이 통과돼서 지금은 뉴욕이 영구적인 법이 됐고 그래서 이런 일을 있었던 분은 이 대상이 돼서 치료비는 다 주에서 부담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됐는데 제일 놀라웠던 거는 이 환자분이 25년형을 선고받아서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본인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법을 찬성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나 같은 피해자를 막아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생긴 변화가 뉴욕에 주민이 2천만 명 있는데요. 정신보건국 공무원이 14,000명 있습니다. 공무원의 10분의 1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미국은 사보험의 나라인데 이 정신건강의 문제보다 항상 조금 몇 년 앞서 해결되는 문제가 발달장애의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싸우시잖아요. 작년에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이렇게 거의 무릎으로 기어가는 투쟁을 하고 청와대에서 연 2천억 규모의 발달장애 예산을 투자해서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번 대선이나 다음번은 이제 저희가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뉴욕주의 14,000명의 국회의원이 이걸 하고 이제 서울과 뉴욕은 예산이 6배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 2배 차이밖에 안 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정신보건 예산은 100배가 차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정신병원이었는데 이제 요거 하나만 정신병원으로 쓰고 다 주거시설로 씁니다. 정신병원 안에 있는 한 병원에 이 13개의 이런 팀이 집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약을 갖다 주고 주사를 갖다 주고 하는 체계에서 치료받는 것과 오는 사람만 보는 정신과 병원만 있는 나라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에서 거주시설을 반대했는데 이 병원 옆에 있는 이 거주시설은 처음에는 약도 다 챙겨줍니다. 간호사가 24시간 있고. 근데 한 단계 높아지면
독방을 주고요. 밥을 자기가 해 먹어야 되고요. 맨 최종 단계 4단계 주거시설은 그냥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무 간판이 없습니다. 여기는 조현병 환자분들과 사회복지사 4명이 근무합니다. 근데 그 사회복지사는 주치의하고 매주 소통을 하고 상태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적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든다 그럴 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지원 체계와 주거가 있어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액트는 이런 건물에 요 분이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으십니까? 이분이 간호사입니다. 얼굴은 험상궂지만 그래서 좀 약을 챙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사가 있고 매일 이걸 들고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100명 전부 입원한 경력이 있던 사람이 작년에는 100명 중에 딱 한 명만 16일 동안 입원한 게 전부고 99명이 한 번도 입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똑같은 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이 나라 사람입니다. 여기도 장기 적형 주사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오래 입원하고 거기는 짧게 해야 되느냐는 이런 나머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우리의 제일 큰 차이는 이 복지 서비스를 정신장애인도 20-30%를 복지관에도 정신장애인 서비스가 있고 주거시설에도 정신장애인 TU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 동경의 센터에는 이게 한 센터에 정신과 의사가 10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뭐 하냐면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동네에 어떤 조현병인 것 같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면 공무원과 정신과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게 법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조기에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만은 1995년부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납병원, 재활시설, 중간집에 정신요양시설까지 간호사가 운영하는 전부 의료보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중환자실이 있어가지고 초기에부터 집중 서비스를 2명의 환자당 1명의 간호 인력이 보고 퇴원하고 그럼 집에서 가서 주사 주고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데도 이거 합니다. 벌써 20년 전부터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는 너무 늦은 겁니다. 그리고 입원해 있을 때부터 이런 재활 서비스를 배식이 아니라 높은 단계를 제공해서 자격증을 따고 나오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또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정신병원이 없느냐? 그 정신병원은 국립정신병원 문은 실제 다 닫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닫은 게 아니라 22년에 걸쳐서 서서히 줄여서 닫고 그것을 정신과 의사 2명에서 4명, 30-40명의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가 있는 센터가 지역사회에서 1,500개 이상이 생기면서 입원을 거의 대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이 센터가 이런 겁니다. 1층의 센터는 진료실 프로그램실이고요. 2층에는 다 이런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2년까지 입소할 수 있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광주 얘기를 해주실 텐데 광주에는 벌써 20-30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센터 사업에 참여하고 병원과 지역을 연결하는 사회관리자가 있고 젊은 층을 위한 센터가 있고 정신응급실을 당직을 쓰고 병상을 비워놓는 걸 이미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빨리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회복을 위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고 조기에 빨리 진단해서 급성기 치료 후에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번에는 꼭 몇 년 안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근데 왜 여태 안 됐느냐? 어떤 문제든 그 문제로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서 국민이 설득돼야 사회가 움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협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태 살아오시면서 알아왔던 것, 그 고통을 증언하시고 그게 국민을 설득한다면 저희는 빨리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치매 국가 책임제를 만들었다면 저희도 다음 대선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또 그것이 작년에 저희 학회 회원이기도 하고 저희의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 보셨던 환우분들도 계실 텐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안전한 진료 환경과 함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가족협회와 함께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